오늘도 한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대한제국 말 경운궁 안팎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성에 처음으로 올림픽이라는 서양 운동 경기가 소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외국 공사관을 드나드는 상인들과 개화파 양반들 사이에서 마라톤이라는 먼 거리를 달리는 경기 이야기가 화제였다. 그런데 그보다 더 흥미로운 소문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 사람이 그 마라톤 경기에 나가 은메달을 땄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조선 팔도를 통틀어 그런 경기에 나갈 만한 양반이 어디 있단 말인가. 더구나 은메달이라니. 그것도 서양 오랑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나 소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그 주인공은 이름이 김준이라 했다. 혹자는 김준식이라 하고 어떤 이는 김준영이라 했으나 확실한 건 성이 김씨라는 것뿐이었다. 그는 평안도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발이 빨라 마을에서 유명했다고 한다. 나이는 28, 키는 보통이나 어깨가 넓고 다리가 길어 달리기에 제격이었단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메달을 받은 뒤의 행방이었다. 어떤 이는 궁궐로 불려가 고종 황제를 아련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일본 헌병에게 쫓겨 만주로 도망쳤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그가 실은 금메달을 땄는데 시상식에서 일본인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진실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 당시 김준의 동네 사람이었던 늙은 약방 주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는 죽기 전 손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손자가 또 자식에게 전했으며 이제 그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김준의 본명은 김춘삼이었다. 평안도 정주 땅의 가난한 농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3대째 소작농으로 살았으며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면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다. 춘삼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다. 바로 달리기였다. 그는 4살 때부터 마을 아이들과 달리기를 하면 늘 1등이었다. 10살이 되자 마을의 어른들도 그를 따라잡지 못했다. 15이 되었을 때는 이웃 고을까지 소문이 퍼져 장날이면 춘삼과 달리기 내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다. 그러나 춘삼의 아버지는 아들의 재주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농사는 안 짓고 발만 빠르면 무슨 소용이냐 하며 호통을 치곤 했다. 실제로 춘삼은 농사일에는 영 재주가 없었다. 밭을 매다가도 산새 소리만 들리면 정신이 팔려 멍하니 서 있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해 봄, 춘삼의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 평양의 한 양반이 마을을 지나가다 춘삼의 달리기를 보게 된 것이다. 그 양반의 이름은 민영찬, 개화파 양반으로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민영찬은 춘삼을 불러 물었다. 네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니 하루에 몇 리나 갈 수 있느냐? 춘삼은 수줍게 대답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평양까지 한나절이면 갈 수 있사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하루가 꼬박 걸리는 거리였다. 민영찬은 크게 기뻐하며 춘삼의 아버지를 설득했다. 이 아이를 한성으로 데려가 교육시키겠소. 훗날 나라를 위해 쓸 인재가 될 것이오. 춘삼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민영찬이 제시한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은자 열량, 그것은 그들 집안이 평생 모아도 보기 힘든 큰 돈이었다. 이렇게 해서 16살 춘삼은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한성으로 향했다. 그는 민영찬의 집에서 기거하며 글을 배우고 서양식 운동법을 익혔다. 민영찬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그는 조선에도 서양처럼 운동선수를 키워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싶어 했던 것이다. 춘삼이 한성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아테네에서 근대올림픽이라는 큰 경기가 열린다는 것이었다. 민영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춘삼을 마라톤 경기에 출전시키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아테네까지 가는 뱃삭과 체류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민영찬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넣었고 몇몇 개화파 양반들에게 후원을 부탁했다. 그러나 모은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일본 공사관의 서기관 나카무라였다. 그는 민영찬을 찾아와 제안했다. 조선 청년을 올림픽에 보내고 싶다는 소문을 들었소. 우리가 여비를 대주겠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은 간단했다. 춘삼은 일본 선수단의 일원으로 출전하고 만약 메달을 따면 일본의 국기 아래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영찬은 분노했다.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둔갑시키겠다는 말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춘삼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민영찬을 조용히 설득했다. 선생님, 저는 가고 싶습니다. 비록 일본 국기 아래서 뛰더라도 제 피는 조선 사람의 피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민영찬은 며칠을 고민했다. 결국 그는 춘삼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네 이름은 김춘삼이다. 일본 이름을 쓰라 해도 절대 그러지 마라. 그것만은 지켜라. 이렇게 해서 춘삼은 1896년 봄 일본 선수단과 함께 배를 타고 아테네로 향했다. 그의 가슴에는 태극 문양을 수놓은 작은 천조각이 감춰져 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것이었다. 아테네는 춘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한 도시였다. 거리마다 서양 사람들이 가득했고 올림픽을 축하하는 깃발들이 펄럭였다. 춘삼은 처음 보는 풍경에 압도당했다. 일본 선수단의 감독은 춘삼을 준이라고 불렀다. 춘삼의 준자를 따서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이었다. 다른 일본 선수들은 춘삼을 경계했다. 그의 실력을 알기에 자신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마라톤 경기가 열리기 이틀 전 춘삼은 혼자 아테네 거리를 거닐었다. 파르테논 신전의 웅장한 기둥들을 보며 그는 문득 고향이 그리워졌다. 정주의 작은 초가집,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아버지의 거친 손. 그때 누군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동양에서 오셨군요. 돌아보니 수염이 덥수룩한 서양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그리스 출신의 마라톤 선수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은 스피리돈 루이스. 첫 번째 근대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였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루이스는 진심으로 춘삼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마라톤은 속도가 아니라 인내의 경기입니다. 처음 20km는 쉽게 가세요. 진짜 경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30km 지점에서 벽을 만날 겁니다.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지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죠. 바로 그때 당신이 왜 달리는지 기억하세요. 춘삼은 의미를 알아채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조선을 위해 달립니다. 루이스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메달보다 더 큰 것을 위해 달리는 사람은 결코 지지 않으니까요. 경기 당일 아침 햇살이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을 비췄다. 17개국에서 온 25명의 선수들이 출발선에 섰다. 춘삼은 가슴에 품었던 태극 문양 천을 꺼내 속옷 안쪽에 묶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자 힘의 원천이었다. 총성이 울렸다. 선수들이 일제히 뛰어나갔다. 춘삼은 루이스의 조언대로 천천히 시작했다. 처음 10km는 중간 그룹에 머물렀다. 프랑스 선수들과 미국 선수들이 앞서 나갔다. 15km 지점, 춘삼은 자신의 페이스를 찾았다. 그의 다리는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호흡은 안정되었다. 그는 1명, 2명 앞서가는 선수들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25km 지점, 춘삼은 3등으로 올라섰다. 관중들이 환호했다. 누구야, 저 동양인은? 일본 선수래요. 춘삼은 이를 악물었다. 아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32km 지점, 루이스가 말했던 벽이 찾아왔다.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앞서가던 프랑스 선수가 쓰러지는 것이 보였다. 춘삼도 걸음이 느려졌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고향의 풍경이 펼쳐졌다. 아버지가 땀 흘리며 밭을 가는 모습, 어머니가 새벽부터 물레를 돌리는 모습, 형들이 지주에게 허리를 굽히는 모습. 나는 그들을 위해 달린다.
춘삼은 다시 속도를 냈다. 가슴에 품은 태극 문양이 뜨겁게 느껴졌다. 35km, 38km, 40km. 결승선이 보였다. 1등은 그리스 선수 스피리돈 바실라코스가 차지했다. 춘삼은 2등이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결승선을 통과했다. 2시간 58분 50초. 그것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기록이었다. 시상식이 열렸다. 그리스 국왕이 직접 메달을 수여했다. 춘삼은 단상에 올랐다. 그의 목에 은메달이 걸렸다. 일본 국기가 올라갔다. 일본 국가가 연주되었다. 그 순간 춘삼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조선을 위해 달렸건만 세상은 그를 일본 선수로 기록할 것이었다. 메달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시상식이 끝난 후 일본 선수단 감독이 다가왔다. 훌륭했네, 준. 자네 덕분에 일본의 위상이 높아졌어. 이제 자네는 일본의 영웅이야. 춘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춘삼은 숙소에서 은메달을 바라보았다. 메달 뒷면에는 제2의 펜, 준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는 메달을 꽉 쥐었다.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춘삼은 호텔 방에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김춘삼 조선 사람이다. 이 메달은 조선의 것이다. 은메달도 함께 사라졌다. 일본 선수단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의 수배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춘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춘삼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석 달 후였다. 그는 온갖 고생 끝에 조선 땅을 밟았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곳은 한성이 아니라 고향 정주였다.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다. 하지만 가슴에는 여전히 은메달이 품어져 있었다. 그는 아테네에서 러시아를 거쳐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만주를 지나 조선까지 걸어온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춘삼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늙은 부모뿐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춘삼의 등을 두드렸다. 춘삼은 은메달을 꺼내 부모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을 제가 땄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리 달렸습니다. 아버지는 메달을 손에 들어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고생했구나. 춘삼은 다시 농부가 되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갈고 저녁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달리기를 가르쳤다. 은메달은 장롱 깊숙이 감춰두었다.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한성에서는 민영찬이 춘삼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일본 공사관에서도 수소문했으나 허사였다. 춘삼은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다. 메달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족과 고향이었다. 세월이 흘러 춘삼은 40이 되었다. 그는 장가를 들어 아들 둘을 낳았다.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았다. 은메달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가족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성에서 온 한 젊은이가 마을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신문 기자라고 소개했다. 김춘삼 선생을 찾고 있습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말입니다. 춘삼은 처음에는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젊은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조선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춘삼은 오랜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장롱에서 은메달을 꺼냈다. 25년 만이었다. 메달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기자는 메달을 보고 탄성을 질렀다. 이것이 정말 1896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입니까? 춘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하지만 이 메달에는 비밀이 하나 있소. 춘삼은 메달을 뒤집어 보여주었다. 뒷면에 재팬 준이라는 글자 위에 가는 선들이 새겨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한글이었다. 대한 김춘삼. 아테네에서 도망친 후 나는 러시아의 한 대장장이를 찾아갔소. 그에게 부탁해서 이 글자들을 새겨 넣었지. 원래 글자를 지우지는 못했지만 그 위에 진실을 새긴 거요. 나는 일본 사람 준이 아니라 조선 사람 김춘삼이라고. 기자는 메달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햇빛에 비춰보니 가느다란
한글 글자들이 선명히 보였다. 놀랍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발견입니다. 기자는 춘삼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려 했다. 하지만 춘삼은 그를 말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오. 지금 이 이야기가 나가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나보다는 내 가족이 위험해질 것이오. 기자는 실망했지만 춘삼의 뜻을 존중했다. 그렇다면 언제쯤이면 될까요? 춘삼은 멀리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조선이 독립을 되찾는 날, 그날이 오면 세상에 알리시오. 그로부터 몇 년 후 춘삼은 5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임종을 지킨 것은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그 젊은 기자였다. 춘삼은 마지막으로 큰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메달은 네가 가져라. 하지만 함부로 꺼내지 마라. 큰아들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예, 아버지. 약속하겠습니다. 춘삼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기자는 큰아들을 찾았다. 실례지만 그 메달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큰아들은 메달을 꺼냈다. 기자는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이상했다. 메달을 이리저리 돌려보던 기자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그는 햇빛에 메달을 비춰보았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는 큰아들을 바라보았다. 큰아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기자는 메달을 다시 햇빛에 비춰보며 설명했다. 이 메달, 은메달이 아닙니다. 금메달입니다. 큰아들이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께서는 분명 2등을 했다고. 기자가 설명을 이었다. 겉은 은으로 도금되어 있지만 안쪽을 보십시오. 금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은메달치고는 너무 무겁습니다. 이것은 분명 금메달입니다. 둘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렇다면 춘삼은 사실 1등을 한 것인가? 기자는 메달의 가장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아주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확대경으로 보니 그리스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1896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1등을 한 것은 김춘삼이었다. 하지만 시상식에서 메달이 바뀐 것이었다. 그리스 선수 스피리돈 바실라코스가 우승해야 한다는 압력 때문이었다. 개최국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일본 선수단 측에서 메달을 교환하는 데 동의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춘삼은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 큰아들은 갑자기 아버지가 임종 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금이든 은이든 중요한 건 메달이 아니라 내가 조선 사람이라는 거. 춘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금메달을 받았지만 그것이 일본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차라리 은메달이라도 조선의 이름으로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메달을 은으로 도금했다. 겉은 은이지만 속은 여전히 금인 메달로. 기자는 숙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은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이해되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다. 조선이 독립을 되찾는 그날까지 메달을 숨겨두었다. 1945년 광복이 되자 그는 메달을 세상에 공개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메달은 다시 사라졌다. 피난길에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훔쳐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큰아들은 평생 그 메달을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2024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 골동품 수집가가 러시아의 한 벼룩시장에서 이상한 메달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겉은 은으로 도금되어 있었고 뒷면에는 재팬 준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위에 희미하게 한글이 새겨져 있었다. 대한 김춘삼. 수집가는 이것이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직감하고 한국의 올림픽 박물관에 연락했다. 전문가들이 메달을 분석한 결과 그것이 진짜 1896년 아테네 올림픽 메달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은 도금을 벗겨내자 안에서 금메달이 나타났다. 메달 가장자리에 작은 그리스어 글씨도 확인되었다.
이 발견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가 풀린 것이었다. 1896년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의 진짜 우승자는 그리스의 스피리돈 바실라코스가 아니라 조선의 김춘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공식 기록을 바꾸지 않았다. 너무 오래전 일이고 당시에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김춘삼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선수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를 기억한다. 서울의 한 체육공원에는 김춘삼의 동상이 세워졌다. 동상의 받침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조선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은빛 겉옷 속에 금빛 자부심을 품었던 자. 메달보다 조국을 사랑했던 진정한 영웅. 매년 마라톤의 날이 되면 그의 후손들은 동상 앞에 모여 헌화한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할아버지, 이제는 당신이 조선 사람 김춘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그 은빛 금메달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달을 보러 온다. 어떤 이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경외심에 숙연해진다. 메달 옆에 설명 패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메달은 겉으로는 은이지만 안으로는 금입니다. 마치 조선이 비록 힘은 약했지만 정신만은 누구보다 강했던 것처럼 김춘삼 선생은 메달의 색깔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메달 케이스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때로는 2등이 진짜 1등이고 은메달이 금메달보다 값진 법이다. 이것이 바로 조선 최초 은메달의 이야기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은빛 겉옷을 입은 금메달의 이야기다. 김춘삼은 역사의 기록에는 남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다. 그가 가르쳐준 교훈은 간단하다. 진정한 승리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메달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달을 위해 흘린 땀과 그 과정에서 지킨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다. 김춘삼은 금메달을 은메달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메달은 어떤 금메달보다도 더 빛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자존심과 한 인간의 신념이 담긴 보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늦은 밤 박물관의 전시실을 혼자 걷다 보면 그 은빛 메달이 미세하게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마치 김춘삼의 영혼이 그 안에 살아 숨쉬는 것처럼.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42.195km를 달리는 발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것은 단지 메달을 향해 달리는 소리가 아니다. 조국을 향해, 자존심을 향해, 그리고 진실을 향해 달리는 소리다. 김춘삼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메달이 아니라 바로 그 발소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정신이었다.